2023년 9월 10일 일요일 새벽 4시 46분 형사분에게 문자가 왔다.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연락을 드렸다고 한다. 통화를 하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오전 6시 21분 1시간이 넘어도 안 오니 얼마나 걸리냐는 문자가 왔다. 경찰서까지 가는 길 이상하게 호흡하는 게 힘들어 숨을 크고 깊게 들이마셔야 했고 몸이 조금씩 떨렸고 작은 경련이 일어났었다. 보름 후 문자가 왔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었다. 자살예방법 제12조의 2에 따라 경찰 또는 소방으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아마 경찰서에서 나의 연락처를 넘겨주신 것 같다. 7년 전 누나가 떠났을 때는 이런 문자 같은 것은 없었는데 7년의 시간이지만 세상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받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지원을 받아보려고 한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다. 남겨진 유서도 없었다. 속 시원하게 너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 거다. 그런 말도 없이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나와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끝도 없는 통화 기록에 겁이 나고 두려워 제대로 확인도 못했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확인을 했다. 작년 5월 40분의 영상통화 이후 간간히 통화를 걸다가 작년 7월 15일을 마지막으로 영상통화는 따로 하시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 통화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내가 이때부터 아버지를 차단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일반 통화 기록은 한 달 전인 8월 11일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2달 전인 6월 18일 통화 한 번, 작년 8월 10일 12분 8초의 통화 뒤 28초의 통화. 그 이후 내가 아버지를 차단한 것 같다. 그렇게 차단한 이후 작년에 2건의 통화가 왔고 이번 연도에는 6월에 한 번,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인 한 달 전에 한 번, 딱 2번밖에 나에게 통화를 하지 않으셨다. 이번 연도 나의 생일날에도 전화를 안 하셨고 딱 위에 2번의 통화가 전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내가 연락을 끊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확히 명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버지의 지갑을 확인했다. 로또 복권 한 장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영수증, 그리고 편지 봉투가 있어 확인해보니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었고 딱히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 9월 8일 11시 43분 추어탕을 하나 드셨고 5분 뒤인 11시 48분 18초 강아지 사료를 구매하셨다. 그리고 그날 저녁 22시 18분 33초 아이스크림을 사신 게 마지막 영수증이었다. 아무리 집안을 확인해도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례는 따로 치르지 않았다. 영정사진을 걸거나 꽃 같은 것은 살 일이 없었다. 아버지의 몸은 3일 동안 안치실에 들어가 있었다. 우선 장례식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는 다리가 안 좋아지셔서 휠체어를 타야 돼 거동이 불편했고 속상해하시며 아버지를 보기 싫다고 하셨다. 아버지를 화장하러 가는 길 장이 버스 차량을 타는데 그 커다란 버스에 기사님과 나 혼자뿐이었다. 누군가 옆에 있었다 해도 나는 똑같았을 거다. 누군가 옆에 있었다 해도
나는 혼자 끝이 없고 반복되는 생각 속으로 빠져 있었을 거다. 그리고 장례를 안 치르는 또 다른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250만 원 가량이 나왔다. 오동 특관, 수의, 결관기구, 생소한 단어들이 보이며 이것저것 합해서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버스 차량은 기사님에게 현금으로 드려야 했고 총 합쳐 300만 원 가량 들었다. 이제 여기서 사람을 받고 장례를 한다고 하면 그 2배인 600에서 700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했다.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장례를 치렀겠지만 나에겐 아직 그 돈을 내기에는 여유가 없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불효자로 보이겠지만 대출 받으면서까지 아버지의 장례를 할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장례를 끝마치고 아버지의 집을 정리했다. 아버지의 옷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집으로 보냈다. 정리를 하다 오래된 사진첩을 찾을 수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도 볼 수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사진도 볼 수 있었다. 예전에 어머니의 사진은 남겨진 게 없다고 들었는데 기억 속에 없는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된 것이다. 사진 속에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평범한 사람 같았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었고 정말 평범하신 것 같았다. 정말 특별한 것 없고 평범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소하고 감회가 남다른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가 언제, 어디, 몇 시에 태어난지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체중은 3.6kg고 혈액형은 B형. 1994년 1월 13일 오후 12시 58분에 태어났다. 어머니가 이혼하기 전인 4살 때까지는 사진을 자주 찍었다고 들었는데 어린 시절 나의 모습들이 남아있었다. 사진 속의 모습은 지금과 다르게 행복해 보였다. 어느 정도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고 애견 호텔에 맡겨둔 강아지를 정리했다. 강아지는 전 직장 동료분의 추천으로 분양을 했다. 지금도 내 스마트폰 배경 화면에 있는 강아지다. 아버지에게 좋은 감정이 없는 나였기에 나 대신 강아지를 통해 마음을 달래시길 하는 바람으로 키우게 된 것이다. 새끼 때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어 내가 관리했었다. 강아지의 이름은 희망이로 지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인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는 말을 들어봤다. 현실이 힘들어도 웃으면 견딜 수 있다는 말처럼 나와 아버지의 힘든 삶 속에 희망을 되새기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씩 아버지 집에 찾아갔을 때는 강아지가 참 똑똑하다며 강아지의 칭찬을 즐겁게 하셨었다. 그 앞에서 먼네먼네 하고 있어. 그래서 보니까 물탱이가 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물바대가. 이 새끼 아주 머리 좋은 놈이다. 그래서 내가 물 따라줄게 막 먹더라니까 물을. 물 앞에 가갖고 먼네먼네 하니까 어찌 시키고 내가 거기에 물이 없어 밑에가. 와, 이 새끼 머리 좋더라. 야. 딱 내가 먹고 나오냐 그러면 기지개 한번 쫙 낀다. 그거는 딱 나온다. 강아지의 상태를 보면 눈물 자국도 없고 온순해. 아버지가 어느 정도는 관심을 기울이며 키우셨다고 느껴진다. 애견 호텔에서 희망이를 찾고 동물보호소를 돌아다녔다. 처음 갔었던 곳은 350만 원을 달라고 했었다. 여러 가지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말하며 빨리 분양되기 힘들 것 같다며 35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다. 그렇게 발품을 팔다가 130만 원의 파양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최근의 근황을 알려주셨다. 배변도 잘 가리고 애교도 넘친다고 해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제 새로운 주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본다. 일주일간 아버지 장례로 휴가를 쓰고 다시 직장에 출근을 했다. 나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을 했다. 드라마에서도 한 번쯤 소재로 나온 직업이다. 은행에서 일하지만 은행 사람 아니고 경비원인데 잡일을 더 많이 하고 월급도 용역업체에서 따로 받아요. 월급 나올 때마다 성 그이는 기분 알아요? 드라마 속 인물의 대사와 다르게 잡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월급도 용역업체에서 받고 은행 소속도 아니어서 소속감 같은 것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내 성격이 워낙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사교성도 없는 편이어서 나에게는 딱 맞는 직업이었다. 그런데 출근을 하니 직원분들이 한 봉투에 각각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부의금을 모아주셨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따로 준비해주신 부의금을 건네주셨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어느 한 직원분이 식사를 사주신다고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직장은 어떻게 보면 퇴근 후에 자는 시간 빼고 몇 시간만 보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이라고 하시며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소식도 없이 장례를 치러서 서운한 감정도 들었다고 한다. 평소 나에게 살갑게 대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자신을 부르지 않아 서운하셨나 보다. 평소 일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다른 부분에서 메꾸려고 하는 편인데 그것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상을 치르는 동안 다른 분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을 치렀다고 한다. 그래서 그분과도 점심 식사 한 끼 하며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화장터로 가기 전 병원에서 아버지의 몸에 수의를 입혀주시고 마지막으로 관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관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하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며 자리를 비켜주셨다. 우선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우두커니 바라봤다. 이때까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믿기지가 않았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만져보니 3일 동안 안치실에 있어서였는지 아버지의 얼굴은 차가웠다. 그 차가움에 정신이 깨며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견딜 수 없어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삶을 사셔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죽음 이후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면 부디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든다. 내가 느끼기에 아버지는 말로는 자기가 윗사람이니 하시면서 정작 어떠한 일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되어 나에게 도움을 청하셨다. 내가 어떠한 점이 불편하다고 말해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식 새끼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생각하며 자신 나름대로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내가 아버지를 안고 갈 그릇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든다. 누나 때와도 마찬가지로 내가 견디기 힘들어 도망쳤던 것이다. 아무튼 어머니의 상을 치렀던 분에게 아버지의 얘기를 일부 말하며 얘기를 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고통받으시지 않고 평안만이 있으시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분에게 부의금을 드렸다. 이번에 직원분들에게 부의금을 받다 보니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은행분들은 승진을 하면
축하의 의미로 떡이나 꽃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의금도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가볍고 부담스럽지 않게 아버지에게 평안만이 가득하라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분에게 어머니께서 고통에 벗어나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봉투에 담아 전해드렸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